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쿵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죠? 어린이날 연휴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버이날까지 다들 직장인이신 분들 또 엄마 아빠이신 분들 많이들 바쁜 시간 보내셨죠? 가정의 달 5월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는 참 부담도 많이 되고 바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요새 가끔 짬내서 공기 좋을 때 밖에 보시면은 5월은 또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게 좀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벌써부터 너무 더워지고 기후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실히 1, 2년 전부터는 어딘가 부러졌죠. 기후가 악화되는 속도가 1, 2년 전부터는 이제 갑자기 펌핑 돼가지고 상한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선 느낌이죠. 냄비 안에 물이 끓을 때 슬슬 뜨거워질 때는 계속 이렇게 따뜻해지겠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글보글 막 끓으면서 넘치는 순간이 오죠. 그때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현재 요새 얘기 들어보면 이미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미 유럽의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남미도 그러고 이미 4월 기록 다 깼다고 하죠.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이미 4월에 40도가 넘고 지금 그래가지고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이미 외출 자제까지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뭄이 나와가지고 지금 농산물이 벌써부터 다 이제 농작물이 올해 농사가 다 망치는 곳도 나오고 있고 지금 큰 문제죠. 갈수록 이제 기후 재앙 문제하고 식량 문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점점 인류한테 가장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과연 AI나 로봇 자동 공정화가 그거를 얼마나 이제 대체를 해주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훨씬 새로운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잘 이해하고 있는 이제 저보다 훨씬 젊고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저의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늙고 보수적이고 느린 사람이다 보니까 요새 AI 보면 짜증만 나네요. 오늘 구글에서 어제 시장이 중간까지 떨어지다가 중간부터 다시 회복해서 반등해서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결국은 구글 하나 때문이더만요. 구글에서 인공지능 바드를 자기들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처럼 챗GPT처럼 이제 검색이나 이런 인터넷 여기에서 적응을 한다 해가지고 바드를 실전에 이제 내놨는데 바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드나 빙이나 똑바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이 영상 찍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요새 제가 사실 영상을 오래 쉬었던 게 굳이 뭘 만들 게 없더라고요. 만들 거리가. 저번에 5개 시리즈 연속으로 해서 경제진맥 마지막에 제가 내놨었죠. 그때도 보면은 그때 할 말 다 하고 요새 시장은 거기에서 변하는 게 없거든요. 아주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면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시장의 모습은 이제 그때 거기서 살펴봤던 거에서 다이고
엄청난 어떤 블랙스완이 오거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서로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몇 달 뒤에 가가지고 실제 이제 경제가 어떤 모습인가 뚜껑을 열어보면서 승복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그냥 힘겨루기로 제일 재미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정세 문제에도 그 전부터 일찌감치 굉장히 부지런을 떨면서 미중 패권 경쟁 다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뭐 긴 시리즈로 미리 막 다 해버렸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제가 지금 뭐 동영상을 괜히 더 만드는 게 한 얘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심화해서 더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라서 이제는 굳이 이걸 빨리 만들어서 이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뭐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게으름도 폈지만 사실 그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길로 어떻게 조금 도움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런 경제 방송은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좀 반대되는 의견, 세상을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봐라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치 차원에서 들어주는 소수파 경제 이론일 뿐이지 제가 어디 가서 뭐 이걸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경제 방송이라고 뭐 글을 쓰고 뭐 그걸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소비하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펄프 픽션이죠. 그런 싸구려 소설 같은 거나 좀 이렇게 쓰면서 푼돈이라도 벌어볼까 맘먹은 게 있어서 그걸 써놓은 거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어디 가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선보여야 되나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 뭡니까 그 유튜브에서 제가 채널을 해가지고 그 오디오북을 한번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그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오디오북에서 뭐 옛날에 오래된 고전 같은 거를 읽어주는 채널은 많이 있는데 자기 창작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하는데 마침 그 문피아라는 사이트에서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의 뭐 오래된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뭐라고 합니까? 옛날 사람들 좋아했던 무협지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마추어 소설들, 개인 소설들 뭐 그런 거 보던 사이트인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명맥을 유지해갖고 네이버하고 또 어떻게 네이버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 어제부터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거기다 좀 선보여야겠다 해서 지금 그 오디오북은 일단 비공개로 돌리고 공모전에 지금 제가 거기다가 글을 어제부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거기다 계속 일정 그 충족되는 조건의 그 분량으로 연재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거기서 이제 또 한 달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건데 제가 감히 거기서 뭐 1등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될 기회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그것도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도 그 문피아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야차여우 혹은 그 필명을 최후의 오크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이제 제가 거기서 그동안 많이 써둔 거를 쭉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앞으로 연재를 할 거니까 한 번씩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고 염치 없지만 관심이 없으셔도 한번 가서 한번 봐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고 해서 좀 사람들한테 노출될 확률을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뭐 거기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 숫자가 말이 안 되더만요. 어마어마하더만요. 거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그 전부터 인지도가 있어서 추천도 많이 받고 해야 사람들이 보지. 그 뭐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응모작 중에서 누가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작은 해봤고요. 그렇게 그랬던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별로 사실 이제 지금 경제방송 쪽에서는 아직 시장에 뭐 크게 보면 변화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뭐 6월 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부채 한도가 뭐 오링 난다. 재무부가 뭐 옐런이 자꾸 그런 식으로 유난을 떨면서 어떻게든 뭐 양당이 합의시켜 보려는데 뭐 합의 되겠죠. 사실 이건 약간 쇼맨십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방송을 한번 또 이렇게 만들게 된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안 한 지 오래돼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 요새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그 공모전 준비하고 거기다 글 올리고 하느라고 그렇게 자세히 뭐 많이 이렇게 저기 다른 경제 방송들이 뭘 하는가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썸네일하고 제목들 한번 시간 날 때 쭉 훑어봤더니 거의 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경기 침체 징조가 점점 더 짙어지고, 또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점점 더 많은 똑똑하신 분들께서 지금 미국의 역대적인 부채 문제가 드디어 이제 터지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의 국채를 점점 더 안 사주고 막 하기 때문에 달러 패권은 약해지면서 드디어 미국이 쓰러지려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 위안화 결제는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점점 더 미국 경제의 약세와 더불어서 미국 달러가 똑같이 약세가 될 거고, 상대적으로 대신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앞으로 반등을 점치면서 미국 주도의 그 독자적인 경제 체제가 이제 중국한테 서서히 힘의 중심이 옮겨가는, 그러면서 다극화 체제로 변한, 다극화 체제의 변화는 물론 맞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놓고 이제 반기를 들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즌 이제 결승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싸우면서 반드시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외형적인 변화는 일어나죠. 그 말은 맞는데, 다만 이제 국제 패권 경쟁에서 힘의 중심이 중국 쪽으로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기우기 시작했다고들 막 난리들 호들갑들 떠시는데, 이제 역시나 이제 제가 보는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국제정세 시리즈에서 여러 번 봤듯이 지금 중국의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가 아주 녹록치 않죠? 사람들한테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러지, 이거는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그동안 썩어 있었던 거고요. 즉 부동산 부채 문제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죠. 그리고 외부적 문제는 외부로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많은 수출을 하면서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갈수록 쫄아들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 많이 위축되고요. 그리고 또 자꾸 수출을 못하게 미국이 회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런 장애 요소들을 다 극복하면서 경제 선방을 이루고, 아울러 이제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는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연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은 그만큼 좋아지지 못하고 더 이렇게 위로 벙벙 뛰냐. 얼마 전에 또 1340원까지 제가 항상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1350원이 우리의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고. 그거 벌써 두 번인가 위협받았고 반드시 지금 또 내렸죠. 엊그저께 내렸는데 다시 또 안 가라앉고 있죠. 살살 또 위로 뜨려고 하고요. 우리 1350원에서 몇 번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 달러가 안정되는데도 우리나라만 그 퍼센테이지를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랑 뭐 저기 뭐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완전 망가진 나라들 빼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환율 불안전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금년 1, 2, 3, 4월 동안. 달러가 이렇게 안정되는 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반대로 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제서야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기사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초적인 펀더멘탈이 약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앞으로도 수출 회복이 좋지가 않다.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뭡니까? 내부적인 부동산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근데 이것이 봐도 금방 회복될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IMF가 꼭 찍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년 초 1월 달에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달러가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될 거라고들 다들 그때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라는 것이 달러가 안정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결국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외국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건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거든요. 저 나라 지금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 나라 전체의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고 금방 회복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국제무역에서 상품 선물 거래에서 위안화를 쓰고 앞으로 너희들하고 뭘 하겠다 막 사방에서 지금 몇 달 동안 두세 달 동안 선언을 하면서 국제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막 팍팍 높아지고 있다고들 하면서 다들 이제 달러 패권이 막 위협받는 난리들을 치는데 결국은 위안화가 통화 가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어떤 그런 부채 문제하고 외부의 수출 문제가 좋아져야 중국의 펀더멘탈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위안화 가치가 널리 쓸 수 있는 가치를 보장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중국의 어떤 펀더멘탈의 전망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위안화를 서로 결제하겠다고 많은 나라들이 손을 잡아도요. 중국 옆에 모여가지고 위안화를 결제하는 만큼 그만큼 달러나 다른 더 안전하고 펀더멘탈이 빵빵한 다른 나라들로 외환 보유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냥 중국의 위안화는 지역화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해외 수출에서 중국은 반드시 이익을 봐가지고 그걸로 자국으로 돈을 벌어와서 자국의 내수 시장에 기름칠을 해서 자국의 부채 문제가 재정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신흥국의 경제 구조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거시적인 수출 산업에 약화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지금 중국의 수출 산업과 경제 상정은 어떨까요? 그거를 지금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거죠. 즉 처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디커플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 국제정세 시장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자분의 자본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 1층에서 가게를 확장해서 뭘 하려고 해도 은행이 돈을 대출을 안 해주면 그거 못하는 거죠. 이거 다 저기 빚어둬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분이 앞으로 안 들어오고 뚝 끊긴다는 거는 더 이상 그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주로 지금 이 사업을 확장합니까? 그러죠? 그러면 중국의 어떤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의 그런 앞으로의 경제 성장 전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뉴스들 들어보시면 요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기차, 중국의 효자 상품 3가지 딱 찍었죠.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요 3가지가 중국을 수출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해마다 엄청난 수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중국 수출은 정말 잘 나가고 앞으로 뻥뻥 튀어나가고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뻥뻥 성장할 것만 같죠. 미국은 뭐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저번 경제진 맥 시간에도 쭉 봤지만 미국 경제가 제일 탄탄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도 그러고 제조업도 그러고 아무리 약해진다고 해도 이미 다 좋아지기에 수를 써놨고요. 어느 하방 이상으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왜 이 3가지가 이렇게 수출의 효자 상품이 되어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수출의 효자 상품이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전기차나 리튬 배터리, 태양광이 중국에서 이제 거의 모든 생산 공정과 원자재를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산업 수출이 크려면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이고 이 세 가지만 잘 나가요. 세 가지 말고 나머지 수출 항목들 전체적인 총량을 보면 중국 팍팍 수출이 지금 하향기를 굉장히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산업 수출이 크려면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아까 얘기했죠. 대출에 빗대어서 지금까지 중국은 약 10년 넘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마다 막 6%, 7%, 8%씩 막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매해마다 그 경제 성장이 되도록 전 세계 외국에서 막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이걸 뒤에 살펴볼 건데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FDI라고 하거든요. 그 FDI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던 나라가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다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쏠려가냐, 그 산업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봤더니 전부 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제일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 작년 제로 코로나 시절부터 해서 리오프닝 했지만 금년부터는 그 FDI 흐름이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새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실상이 너무 다른데 한 번씩 생각들을 해보시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들을 어떻게 금년 상반기에 벌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기억들 하실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애플의 팀 쿡, 전 세계의 어떤 그런 CEO들 그 다음에 저기 투자은행의 CEO들까지 거기 다 모였던 적이 있었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뭐냐면 보아오 포럼,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중국 투자의 개막식, 이 세 가지 행사를 그때 3월 말에 동시에 다 열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죠. 근데 마침 3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IRA 자국의 인프라 감축법을 그동안 니네 미국만 좋고 같은 우방인 우리도 엿먹이는 정책 아니냐, 좀 바꿔봐라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 3월 말에 대충 그거를 이제 수습해가지고 결정을 봐가지고 바이든이 발표를 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기업하고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였죠. 유럽이고 우리나라고 다 거기 가서 미국에다 비싼 돈 주고 공장 지어주고 미국 사람들 잘 살라고 거기다 먹거리 다 해주고, 그럼 그것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 우방한테도 이렇게 정말 피 빨아먹고 이렇게 깡패짓을 하네.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걸 딱 때 맞춰가지고 바로 그때 중국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그 경제 대회를 동시에 열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거 참석하러 가신 우리나라의 어떤 회장님들도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세 가지 회의를 동시에 참가를 다 했어요. 오늘은 여기 개막식 가고 오늘은 여기 개막식 가고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중국은 그 기회를 빌어서 전 세계가 IRA 감축법 때문에 미국과 바이든한테 서운한 마음이 딱 들고 화가 날 때 동시에 자기들은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그 국제적 경제 대회를 열어갖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렇죠, 타이밍을 노린 거죠. 봐라, 미국 놈들 믿어봤자 이렇게 니들 등에다가 칼만 꼽는데 뭐 그 좋다고 거기 매달려 있냐. 중국으로 와라. 우리 중국에서 정말 미국과 다르게 서로 상호 기회를 살려서 상호 협력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는 좋은 방법으로 너희들 그 미국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손해볼 거 다 우리 중국에서 다 그만한 돈을 같이 벌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했다 하고는 딱 투자를 해서 아주 야심차게 이 대회를 3월 말에 했던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대회를 동시에 열었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뭘 봤나 했더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 말 듣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들도 여러 가지 투자은행의 전 세계적인 외국인 자본들도 중국에 투자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뭐 사우디의 아람코, 미국의 애플, 뭐 정유회사 쉘, 독일의 BMW, 전부 뭐 미국의 화이자, 뭐 전 세계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그런 다국적 대규모 기업들은 거기 다 모였습니다. 대단했어요. 거기 핵폭탄 한번 터졌으면 전 세계에 아주 시총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 다 날아가고
지구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대한 행사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러면서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 딱 이 제목에서부터 이 의도가 나오죠. 기회. 미국 그 IRA 감축법이나 이런 디커플링 때문에 너희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좋은 일만 해주는 거를 코를 딱 깼는데 그걸 만회할 기회가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협력을 하자. 나 그렇게 미국처럼 니들한테 막 대놓고 깡패짓 우리 안 한다.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아보는 경제 협력을 하자. 그런 식으로 더 나은 외국 기업에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 어디보다 더 낫다는 겁니까? 미국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날 CEO들 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초대를 하니까 다 뭐 먹을 거 있나 하고 그리 다 몰려갑니다. 초대를 받고 거절 안 하고. 그래서 뭐 애플, BMW, 화이자, 뭐 한국 기업 여기 막 어마어마했죠. 중국도 나름 봐라. 미국 눈치 보고 뭐 못 온다고? 결제 경제는 그런 게 아니다. 여기에 뭐 다 몰려왔지 않냐 하면서 거기 가서 또 뭐 애플 팀쿡도 그러고 BMW 회장도 그러고 미국 어마어마하게 또 뭐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아부를 했죠. 중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면서 왜들 그러냐면 아직도 중국 시장이 딱 셧다운 되는 순간 그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70% 이상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매출의 약 20%도 중화권에서 나오고요. 독일 자동차 뭐 폭스바겐, BMW 말할 것도 없죠. 중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딱 전환을 하면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하고 외국 기업들이 와서 훨씬 기업 활동하기 편하고 투자하기 편한 미국의 IRA처럼 그런 깡패짓 안 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겠다 하니까 진짜 하고 다들 달려갔던 거죠. 중국 배제하면 손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글로벌 CEO들 모아놓고 대놓고. 확실히 아직도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당장에 완전히 포기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중국이 사실 은근히 안심하고 자신만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미국이 디커플링을 해도 하루아침에 절대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꼽힐 거고 계속 그렇게 미국이 강압적으로 해봤자 실제 그들이 미국이 노리는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반발심만 더 커질 거다. 중국은 은근히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동안은 유럽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작년 한 해 찰싹 붙어먹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 미국만 좋고요. 유럽 경제는 점점 미국은 중간에서 무기나 어떤 그런 에너지만 팔아먹고 유럽 경제는 점점 전쟁에 한 발 담그면서 침체로 빠지니까 거기서 살겠다고 대놓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죠. 독일의 숄츠와 프랑스의 마크롱이 작년 하반기부터 반기를 딱 들고 나왔죠. 그리고 실제 중국에 먼저 찾아가서 시진핑을 찾아가서 우리 한번 같이 잘 해보자 하고 손을 내미니까 중국이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렇죠? 작년부터 독일 숄츠, 프랑스 마크롱, 그 다음에 헝가리의 산체스 이렇게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뭐 저기 남미 브라질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을 확실하게 미국하고 척지게 만들어서 우리하고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프랑스 올 때도 프랑스가 시진핑 찾아올 때도 그 프랑스 회사인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 있죠. 미국의 보잉하고 유럽의 에어버스 두 개가 전 세계 여객기를 다 만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항공기 필요한 거 수주를 미국 보잉에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에어버스하고만 하겠다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서 미국은 화가 나게 하면서 이렇게 둘이 이간질을 해놓겠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미국의 마이크론
자기들 그 중국에 오는 일반적인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우리나라 삼성 메모리 반도체처럼요. 예. 근데 그 미국의 마이크론도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안 살 것처럼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척지면서 우리나라 삼성 것만 사주겠다 그런 식으로 선물을 주면서 미국하고 이간질해서 갈라치기를 하려던 그런 속셈이었죠 그때. 그런데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이든이 그때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날 중국이 마이크론 안 사고 뭐 저기 한국 거 삼성 반도체만 사겠다 해도 우리가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연맹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 한국은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우리한테 그런 지시를 내려버렸죠.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약소국이니까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중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강압적인 그런 경제의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거에 지금 지치고 불만이 많은 동맹국들을 자꾸 회유하고 이간질해서 자기네 쪽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대회를 하면서 실제 중국의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한 달 반은 한 달 조금 지났죠.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의 압승입니다. 압승.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움직임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미크론이 신의 한 수라고 그랬죠. 오미크론으로 중국을 아무것도 못하게 1년 동안 손발을 묶어놔버리고 그 와중에 미국이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서 에너지 제재, 뭐 러시아 제재, 그 다음에 IRA 감축법 시행, 반도체 지원법 시행 작년에 다 한 거예요. 중국은 뭘 하려고 해도 다른 기업들 만나서 뭐 산업 같이 뭐 투자해라 뭐하라 할 수가 없죠. 오미크론으로 지금 다 모든 걸 막아놓고 전염병이 없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로 코로나로. 그래서 작년 한 해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는 1년 동안 셋업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겨우 금년 들어와서 리오프닝 춘지하면서 3월달에 부랴부랴 이렇게 뒤늦게 괜찮겠지 하고 전 세계 글로벌 CEO들과 투자은행 CEO들을 모았지만 지금 나오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거의 10대 0 수준이에요. 너무 늦은 거죠. 오미크론 1년 쉰이라고. 지금 보면 미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 내내 뭐 했습니까? 반도체 지원법 해가지고 그거 완성시켰고요. 또 IRA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완성돼갖고 나올 때까지는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작년 내 해가지고 이번 이제 금년에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IRA 감축법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생겼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안에 억지로 투자해라. 그리고 미국으로 다 공장하고 생산기지 옮겨와라는 온쇼어링까지 억지로 강압적으로 구축했어요. 왜 그렇게 1년 동안 강압적으로 억지로 했을까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전에 모든 세팅을 끝내려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보면 바이든의 IRA와 반도체법이 통했다. 어떻게 통했냐? 작년 한 해 보니까 그 전해인 2021년 재작년에 비해 대비해서 미국의 전 세계에서 미국 안에 제조업에 대한 대미 투자가 2배가 급증했답니다.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에 투자 안 하고 전부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3분의 1이 그 중에 육박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례 없는 방식과 속도로 미국으로 공급망이 이동하고 있다. 중국이 1년 동안 오미크론으로 손발 묶어놓고 미국이 사실은 아주 밀어붙인 거죠. 예. 물론 지금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보셨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법은 기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네 나라에 공장 짓고 보조금 혜택 준다면서 그거 받으려면 모든 1급 경영 기밀까지 다 지금 미국에 그대로 다 보여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죠. 삼성이나 TSMC에. 제가 이거 작년 초부터 미국에 삼성 공장 짓겠다고 바이든이 웨이퍼 다 모아놓고 웨이퍼 자락 팔랑팔랑 흔들 때부터 제가 그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산업을 통째로 뺏기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냥 거기다 공장만 짓는 게 뭐 산업까지 통째로 뺏기는 거냐 하는데, 장기적인 그들의 술수를 제가 그 당시 간파하기에는 자기들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립스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정밀하게 잘 생산해내는 기술은 예전에 인텔이 그걸 포기해보면서 미국은 그거는 못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 일본인데 그 기술을 지금 쏙 빼가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반도체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게 예전에는 석유였지만 이제는 반도체죠.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런데 그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이 있더라도 생산하는 기술이 없으면 지금처럼 앞으로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생산까지 자기들 기술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 하는 건데, 그 기술을 지금 보면 대만이나 우리나라한테서 쏙 앞으로 빼먹어가지고 자기들 나라 인텔이나 마이크론에 그대로 전수해줘가지고 나중에는 토사구팽하듯이 우리를 버릴 것이 제 눈에는 보인다. 그때부터 제가 그랬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1년 지나서 금년 보면 반도체법이 결국은 보니까 일반적인 경영 정보는 물론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 분기별 가동률, 이거 거의 산업 스파이가 다 최신 기술 다 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고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눈 뜨고 지금 산업 뺏기는 거거든요. 기간 산업. 근데 뭐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30-40% 되죠. 우리나라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좀 이거 심하면은 우리를 완전히 앞으로는 우방이 아니라 버려버리겠다.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냥 나중에는 국제 전쟁에서 아주 버리는 말로 쓰겠다는 거 아닌가. 이용 가치가 이제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어떤 얘네들 마스터 플랜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이번 패권 경쟁에서 희생시키는 그런 역할로 지금 시나리오에 올려놓은 거 아닌가, 그런 불길한 생각까지 제가 했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금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좀 안 좋은 얘기 했고요.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맹 약속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하고요. 또 유럽 동맹국까지, 우리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있었죠. 그 일진 그 대장놈 옆에 붙어가지고 걔가 애들 앞에서 내가 체면 좀 살려주라 하는데도 막 때리죠. 그게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자기들한테까지는 그렇게 모질게 안 하겠지. 미국이 했는데 금년에 IRA 감축법 나온 거 보니까 유럽이라고 별거 없죠? 똑같이 당했죠? 이렇게 억지로 미국은 자기 나라 안으로 제조업을 불러들이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다들 궁금했지만 지금 보니까 결국 뭡니까?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산업과 투자를 미국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다 초반에 무리수를 남발하더라도 끌어들여서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그 10년도 벌써 한 2년 지났네요. 8년 남았나? 10년 안에 끝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10년간 이어질 이 경제 패권 다툼에서 전 세계가 두 큰 나라가 싸우니까 모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건데 10년 동안 자기들 미국은 끝까지 최후의 승자가 돼서 라스트맨 스탠딩, 다들 쓰러져서 엎어졌을 때 혼자 서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 나라에는 10년 동안 먹고 살 거리를 이렇게 작년까지 금년까지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 나라에
전 세계의 제조업과 먹고 사는 제조업과 투자까지 전부 미국으로만 다 끌어오게 만든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들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도 자기들은 그래도 곳간에 많이 들은 게 있어서 대충 먹고 살겠다. 니들은 다 굶어 죽어봐라 하고 미리 셋업을 해놓은 거죠. 10년 싸움을. 그러죠? 보면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확실히 단기간에 수출 금지시키면서 작년까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생산 라인까지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게 됐네요. 물론 앞으로 그 분야에 이제 인력 충원 문제와 완전한 미국 내 자리 잡기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욕심대로 세상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미국의 그 많은 반도체 공장과 첨단 제조 산업이 지어져도 거기서 일할 사람, 그 다음에 관련 부품, 산업 인프라 클러스터가 가까운 곳에 다 있는가? 우리나라 뭐 인천공단이나 그런 공단 가서 뭐 있어야 옆에 다 그 부품들 공급해주는 그런 공장들이 또 가까이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중국이 뭐 3월 말에 이런 어마어마한 뭐 국제 대회를 이때 뭐 보통의 지금까지 했던 국제 대회하고 달리 중국의 시진핑 다음으로 높은 중국 부총리까지 직접 나와갖고 기업인들을 다 맞이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늦었단 겁니다. 미국은 최대한 무리수를 남발하긴 했지만 결국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쉬는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미국은 그래도 새끼 등 따숩고 배부르게 새끼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길을 지금 강제로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뒤늦게 이제 우리도 리오프닝 했으니까 예전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부의 부동산 부채나 지방정부 부채도 안 터지니까 다들 우리하고 뭐 좀 잘해보자 장사 좀 하고 불렀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강제로 딴 나라한테 자기 나라 와가지고 뭐 생산기지까지 다 이전해라 이렇게 강제로 깡패짓 하는 것은 중국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이 그런 갑의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산업적으로나 금융 투자를 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미국이 가능한 일은 산업적이나 금융계 금융 생태계에서도 그리고 이런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 하고 싶어도 그만한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찍어내면 그만이잖아요. 기축통화국. 이걸 사람들이 그 실상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축통화국이 뭔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천글로 해서 길게 써놓은 글들이 있지만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기축통화국은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전에 뭐 달란트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지역화폐에서 화폐놀이를 경제를 공부하려면 화폐놀이를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기축통화를 발행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현대금융으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채 한도 협상하는 건 사실 쇼를 하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거를 아예 그 미국의 헌법이나 거기에 그런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부채 한도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찍어내면 돼요.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 왜 굳이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쇼를 하느냐. 위장막이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미국도 막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서 이렇게 나라가 막 한 번씩 흔들려 위태한데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고 있어. 그 쇼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고 뭐 기축통화의 진실을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는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산하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옛날 귀족들처럼 옛날 왕처럼 군주시대 봉건시대 그때처럼 전 세계 물건 다 상품 생산해가지고 들고 오면은 어이 잘 갖갔네 하고 조공 받듯이
종이에다가 달러만 인쇄 잉크로 해가지고 빵빵 찍어내가지고 이거 가져오고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쌀도 사고 물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 가서 쌀 사고 뭘 사고 하려면 다 저기 달러만 쓴단 말이에요. 기축통화라서. 그러니까 그 달러를 받아오려고, 그 종이돈 받아오려고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한 그걸 갖다가 지금 미국에 조공 바치듯이 주고, 제발 그 종이돈 좀 주세요. 그 인쇄 아니라 원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종이에 그 인쇄한 거. 그거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저기 그 헌법에다 조항 하나 만들어 갖고 부채 한도 얼마까지밖에 돈을 쓸 수가 없다. 물론 자기들 뭐 재정 건전성 그런 것도 보는 거지만, 괜히 이런 식으로 뭐 셧다운 한 해 만에 하는 거 다 그 쇼맨십이 제일 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기축통화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 훨씬 많죠. 통화의 원리 이런 거. 그러면은 미국 저렇게 미국도 막 경제 살리려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또 달러 많이 찍어내니까 저렇게 힘들어서 위기가 오고, 간신히 쟤네들도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쇼하는 거예요. 그 저기 정치인들이 뭐 저기 선거 때나 아니면 뭐 문제 부정 부패 하면은 뭐 저기 그 뭐 시장에서 1, 2만 원짜리 옷 입고 자기들도 뭐 서민 코스프레 해가지고 가서 뭐 오뎅 하나 먹고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저 사람도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아유 뭐 그렇지 뭐 나도 쟤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쟤처럼 부자 돼야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알고 보면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부를 그대로 자기들은 우리 걸 착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금이 진짜 돈인 거죠. 예. 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어쨌든 그동안 또 중국 기업의 주요 투자처였던 게 유럽이었죠. EU였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숄츠하고 마크롱이 그렇게 이제 다극화 체제로 가자고 하면서, 마크롱, 숄츠도 근데 지금 그 두 명뿐이지 자국 안에서 친미파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독일 재무장관하고 중국도 거기 와서 협력하자고 모여놓고 둘이 막 싸우기만 했죠. 말싸움만. 니들은 그게 문제다 하면서 자꾸 지금 독일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도 바로 엊그제 또 그 독일의 주요 항만에 중국의 그 자본을 투자 유치를 결국은 또 하기로 반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거 숄츠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숄츠는 아주 빨갱이, 그다음에 중국하고 교류를 하려는 그런 못된 빨갱이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갱이 짓을 하는 것도 숄츠가 설마 뭐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중국한테 매국노가 돼서 독일을 팔아넘기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대로 두면 독일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잠시라도 손을 잡아서 일부분에서 같이 수출 그 교류 길을 계속 확장을 하고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단순히 어떤 정치 색깔 논리로 보는 것보다는 좀 실리적인 어떤 그런 데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 그 뭐 닥스 지수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 거의 정고점까지 가고 미국보다 더 잘 나갔죠? 근데 역시나 요새 나오는 지표들 보면 제가 1, 2월 달에 지적했던 것처럼 유럽, 독일, 닥스가 수출도 점점 수출 생산이나 뭐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제조업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뭐 경제가 다시 뭐 에너지 뭐 겨울에 뭐 따뜻해가지고 에너지 위기 없어서 경제 다시 살아난다 엄청 했지만 지금 결국 3월, 4월 나오는 지표들 보면 결국은 1분기, 2분기 지금 침체에 빠지고 있죠, 다시. 예.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크롱은 또 기업인들을 몰고 가서 중국과 같이 뭘 해보겠다 했지만 자국에서
연금 개혁을 결국은 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서 지금 거의 뭐 어마어마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죠. 예. 그 와중에 결국은 그 두 나라 지도자들 빼고는 몇 나라 지도자들 빼고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3월부터 4월, 5월까지 지금 2달 이상 이렇게 쉬게 됐지만 그 사이에 중국이 다시 자기 나라 동맹들을 다독이면서 자기 편을 지금 확실히 하고, 아니 미국이요.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고 제가 전에 쭉 얘기를 했었죠. 지난 영상들에서. 그래서 결국 그 흐름이 지금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작년까지는 중국 그 러시아만 제재했지 중국을 경제 제재하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를 안 했어요. 그러다 금년 1월, 2월 들어와서 처음으로 네덜란드의 ASML이 못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미국 말 듣고 그래 저기 이제 중국에 이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는 수출하지 말자 하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음에도 미국 말 겨우 듣게 됐죠. 그게 시작인데 지금 3월, 4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이 이제 유럽이 대놓고 이제 중국을 러시아처럼 경제적으로 제재하자고 미국 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그동안 중국이 믿었던 EU, 유럽과 중국의 수출 교역이 금년에는 갈수록 더 악화되고 서로 이제 손을 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EU 안에서도 유럽 안에서도 대중국의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움직임과 수요 위축 그리고 신냉전 디커플링까지 겹쳐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앞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 역시도 자체적인 부채 부담 등으로 중국 안에서 투자를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 기대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사실상 중국의 경기 침체가 점점 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곧 경기 침체, 중국도 경기 침체,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중국이 같이 유럽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대유럽 투자가 벌써 지난해에만 22% 감소해서 10년 만에 최저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역시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미국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를 시작하면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투자는 없는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물론 지난해 중국의 유럽 투자는 다 이제 중국하고 잘해보자 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4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그것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였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은 독일에 또 어마어마한 공장을 중국이 짓고 있고요. 유럽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친환경 정책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빠르게 2035년까지 전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하는데 지금 유럽의 그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를 자기들이 그 재료가 되는 리튬과 배터리를 제조해서 생산하는 시설이 유럽은 아예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서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그거 금방 됩니까? 5년, 10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지금 전부 전기차로 바꿔야 되니까 어디 다른 비싼 같은 우방끼리 비싼 그거를 배터리를 갖다가 쓰면은 차가 팔리겠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유럽하고 중국이 서로 앞으로 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 공장 투자는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유럽 이외에도 중국의 대외 투자가 줄어든다. 이게 중국의 대외 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각 나라에 그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중국의 공장을 그 나라에 짓고 생산을 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중국에 벌어오는 거예요. 중국의 현지 공장. 우리나라가 삼성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벌어온 돈을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대외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중국 안에 벌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전에 유럽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배터리 투자 말고는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거 외에 유럽 외에 세계 각지에서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작년 2022년에 중국의 대외 투자액을 보면 1년 만에 23%가 감소한 셈이고요. 8년 만에 최저치였다. 인수합병 관련 투자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 안에서, 중국 자국 안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금융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줄었다. 그렇게 중국 정부가 이런 데 투자 많이 하자 막 하는데도 중국 각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가진 돈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어디서 흙 파가지고 투자를 할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들 만만한 국영 기업하고 국영 은행들 지금 쥐어 짜는 거예요. 자국의 인프라 투자하면서 활성화하자면서. 근데 그래봤자 지방정부 부채만 더 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의 EU의 투자 규모는 금년부터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경제 정치를 디커플링 하려는 미국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러시아만 제재했던 EU가 이제 금년 들어서는 중국 기업도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나온 뉴스죠.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멈춰라, 중국한테. 그러면서 아무래도 보니까 중국의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 너희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유럽에서도 중국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어 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유럽은 모든 것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는 유럽이 이런 거를 안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근데 금년 와서 드디어 이제 미국처럼 중국도 유럽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중국과 유럽의 수출 교역도 작년 내내 러시아하고 유럽이 서로 끊어진 것처럼 금년부터는 중국하고 유럽이 끊어지려고 서로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죠. 물론 필수적인 부분은 줄일 수가 없고 아까 말한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은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투자나 어떤 산업 투자 이런 것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교역량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하고 가장 많은 어떤 그 교역을 하던 나라가 이 자유 서방세계 연합 중에 유럽 말고 또 캐나다가 있거든요. 캐나다도 그런데 작년까지는 서로 간의 어떤 경제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캐나다도 애써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날카로운 짓은 안 했어요. 말로 입으로만 좀 떠들었지. 근데 이것도 요 며칠 안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요새 중국하고 캐나다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캐나다의 젊은 트리포 총리가 나와서 중국 니들이 어떤 뭐 보복을 하든 말든 이제 우리는 꼭 지킬 건 지켜야겠다고 서로 간에 어떤 외교관 문제 막 서로 지금 요새 그런 뉴스가 나오죠. 캐나다도 최근 중국에 대놓고 반중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하고 가장 많은 교역을 하면서 수출에 기여를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이미 뭐 작년부터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 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오는데도 중국하고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사실 중국 좋은 일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수출 내용을 보면. 예. 중국이 현재 캐나다와 정치인 사찰 의혹에 따른 외교관 맞추방이라는 파열음을 냈고요. 유럽연합과는 지금 중국 기업 제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불씨를 안고 있다. 자꾸 지금 중국하고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요것도 보십시오. 유럽에서 이 여자분 눈매가 아주 인상적이죠. 누군지 아시죠?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의 후에 극우 총리입니다. 예. 이분도 중국의 1대1로 투자로서 지금 실크로드 쫙 넘어가지고 유럽 남부까지 닿는데, 이탈리아가 예전에 그 중국하고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총리가 되신 이분이 그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의사 표명을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중국과 1대1로 투자를 철회를 하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답니다. 이탈리아가.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힘드니까 미국한테 좀 우리도 좀 이렇게 뭐 떡국물 좀 나눠줘 하는 거죠. 이탈리아도 중국하고 사실 많은 사실 교역을 지금 사실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고 혹은 극좌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극우 정치인들의 어떤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전 세계가 가고 있다라고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거죠. 이거 작년부터 봤던 건데 역시 금년에 보면 그대로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극우 정치인과 극우 세력이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신냉전 시대가 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훨씬 더 앞서게 되죠. 실리를 찾는 것보다는 이탈리아도 많이 저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지만 절대 어떤 그 중국하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옛날 주요 아주 컸던 무역국들과의 수출 활로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앞으로 중국의 전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예. 실제 그때 3월 수출이 깜짝 반등했다고 했는데 지금 4월달 보니까 상승분의 절반이 반납됐다. 4월달에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3월달에 반짝 급등하면서 야 깜짝 뭐 수출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반등하네. 예전 국제정세 영상에서 잠깐 봤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 제가 그때 그랬었죠. 통계의 함정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발표된 4월달 통계가 수출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3월은 역시 반짝 올라가는 거고 4월에 반토막이 났다. 3월 수출 증가율에 비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금년 한 해 중국의 연간 수출은 우리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부진할 것 같아. 더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반면 1월에서 4월까지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요거밖에 안 늘었는데 수입은 요만큼 반토막 훨씬 대한국 중국에서 뭔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물건 팔아 돈 버는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물건 팔아 돈 벌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화됐다는 내용입니다. 더 안 좋아졌죠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국제정세에서 시리즈로 지난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반짝 반등하다 중국 경제 좋다 하는데 아닐 것 같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드디어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계 수요가 약해지면서 중국 수출 금년에 고전할 것 같다.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중국이 안 좋은 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제가 아까 이런 산업의 투자와 외국 자본의 투자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압승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미국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요. 반도체법과 작년 한 해 했던 IRA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부작용도 많았지만 결국은 미국의 투자금이 3년 전에 20배가 몰려들었답니다. 전 세계 투자금이. 약 9개월간, 지난 9개월간 관련 제조업에 이만큼. 결국 이게 뭐냐. 작년 한 해 봤더니 미국에 들어온 전 세계의 산업 투자와 금융 투자 같은 걸 보면 그 전해에 비해 2배.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20배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전 세계의 어떤 산업 투자, 글로벌 그런 기업들의 같은 뭐 투자 공장을 뭐 만들자지 아니면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같이 경제가 성장하겠다는 그런 투자가 중국 쪽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의 그런 투자 흐름이 다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제로 코로나 되면서 오미크론에 발 묶이고 할 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딱 하게 되면서 작년부터는 전 세계에 투자하겠다는 돈과 흐름이 신흥국인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진 않겠죠. 심지어 유럽은 어땠냐? 유럽에 있는 청정기술 기업들도 유럽보다는 보다 더 감세 혜택이 많은 미국으로 러시를 했다. 아니 유럽도 여러 가지 보조금 주고 뭐 지원한다면서요. 유럽도 흉내는 내지만 진짜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쇼미더머니 경쟁에서 미국을 앞설 수는 없죠. 그래서 전부 결국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유럽 기업들마저도. 응?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그 허허벌판에 전 세계가 다 몰려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큰 공장들을 지으면서 지금 이런 건설 붐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건설 장비, 트럭, 건축, 자재, 철강 등 관련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가 미국에 와서 4대강 사업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와도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들어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엎어질 때 한쪽으로만 꿇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건 보조금 지원금 경쟁이 아니었고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기준 IRA 그런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그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고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깡패 같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싫어도 여기 와서 짓는 겁니다. 공장 짓는데 딴 데 짓는 것보다 돈이 2배, 3배로 더 들고 앞으로 거기서 생산할 때 인건비도 훨씬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깡패 짓을 하니까 당하는 거죠. 동시에 미국은 중국산 기술 등의 공산당이 위협하는 세계 평화와 국가정보 탈취, 안보 위협 등의 핑계로 갈수록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쓰지 말고 우리 너희들도 다 같이 쓰지 말자. 그렇게 자꾸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실제 이게 언제 기사냐면 5월 8일 어버이날 기사입니다. 이런 게 떴어요. 중국에서 이제 그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를 이번에 실제 이제 사람들 다 얼굴 맞대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캔톤 페어라고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찾는 바이어들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리오프닝도 했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를 직접 열게 하게 되면서 큰 기대를 갖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해외 바이어가 20만 명씩을 넘어서 왔는데 이번에 12만 명 왔어요. 엄청 줄었죠. 절반 가까이 줄었답니다. 또한 그 온 바이어들 중에 그나마 그 절반이 중국에 1대1로 같이 사업하고 있는 중국하고 친한 애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현장 분위기가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는 러시아와 중동 출신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소규모 국제 고객이나 보따리 장사들 1대1로 하는 그 채무국들 아니면은 중국하고밖에 거래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러시아나 중동 일부 지역 그런 그나마 온 애들도 다 소규모 보따리 장사들 중국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에서 일한 애들 집안잔치로 끝난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중국한테는. 서구권 바이어나 셀러는 드물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물가 및 금리 상승, 높은 재고 수준, 전쟁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위축되고 그래서 중국의 수출 악화 전망이 반영된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맨날 뉴스들, 지난 경제 기사들 보시면 중국이 러시아, 이란, 남미 국가 등하고 점점 교역이 막 많아지고 교역이 공고해지면서 중국은 점점 더 잘 살아날 것 같죠.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공고해지는 거하고
그 전부터 진짜 전 세계 부자 나라들하고 교역해가지고 먹고 살던 길이 다 없어지면서 이 가난한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얼마 돈도 안 되는 보따리 장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보이진 않죠. 바이든이 우리가 먼저 선점했지롱 하는 영상입니다. 그림입니다. 결국 이제 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버이날 기사인데 중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3월에 이제 반짝하면서 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했는데 결국은 4월까지 뚜껑 열어보니까 소비도 그러고 투자 회복도 그러고 너무 더디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인정했죠. 중국 차는 해외 바이어도 뚝 끊겼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데 거기서 수요가 많이 위축됐으니까 결국은 올해 중국 수출은 갈수록 감소할 것 같다. 정말 하반기에 중국이 경기 확장될지 불분명해졌다. 이런 드디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네요. 여기까지 지금 대충 지금 그 투자 산업들이 어떤 변화가 됐나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그 자본이 직접 자본이 투자되는 거, 투자 자본이 움직이는 거,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자본의 디커플링이 어떻게 실제 변하고 있는가, FDI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측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도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